그게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저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나 이 스터디언의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그 사람 얘기인 거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3가지입니다. 뭐 이건 4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건 그냥 저한테 3가지인 거지 여러분들한테 2가지이거나 1가지이거나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있든 그냥 여러분들 그 라이프 스토리, 여러분들의 그 현재적 삶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느끼시면 돼요. 이런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런 느낌들이 쌓여서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홍영아라고 합니다. 주로 KBS에서 이제 방송 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한 20년 많이 넘게 방송 작가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사려니 필름이라는 1인 제작사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고요. 주로 다큐멘터리 작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독립 장편 영화 연출도 하고 극 대본도 쓰고 뭐 그러고 하고 있는 어쨌든 방송과 영상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횟수로는 한 27년 방송을 했거든요. 예, 방송 작가라는 직업을 한 27년 가졌는데 그 27년 동안 제가 뭐 예를 들면 PD를 해야지 아니면 영화를 해야지 제가 교양 구성을 하고 있는데 뭐 드라마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일만 했어요. 왜 이 일만 했냐? 이 일이 재밌었어요. 네, 이 일이 재밌었어요. 또 계속 하니까 익숙해져서 잘하게 되고 잘한다고 하니까 또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밤을 새게 되고 밤을 새도 억울하지 않고 하고 싶으니까 그 강의 같은 걸 나가면서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방송 작가가 되냐. 그리고 내가 방송 작가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일주일에 2-3번씩 밤을 새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밤을 샜는데도 왜 그거에 부당함을 생각하지 않았지? 2가지죠. 어리석어서. 근데 2번째는 재미가 있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마치 기상캐스터처럼 보도국에 가가지고 등고선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바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를 일기예보로 어떻게 바꿔서 기상캐스터한테 전달해 주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라는 게 없었어요. 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착취를 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등에 빨대가 꽂혔죠. 작가인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작가인데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작가인데 프로그램 기획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도적이어야 돼요. 등에 빨대 꽂히고 억울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려면 주도적이어야 돼요. 제가 죽음에 대한 책을 썼으니까 죽음에 대한 이 자료조사를 이제 후배들한테 시켜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은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핵심을 좀 못 잡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이 자료 중에서 영혼이 담긴 자료는 별로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이 자료를 찾은 그 작가의 주도성이 없어진 거예요.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신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늘 계속 상한테만 잘못을 얘기하고 상의 어떤 문제를 지적했어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린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야. 선배님, A를 찾았더니 말하신 대로 혹은 제가 생각한 대로 별로 데이터가 없어요. B라는 게 혹시 있을까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건 벌써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나에서 그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나는 순간적으로 뭘 뺏겼어요? 이 책의 저자로서의 주도권을 내 후배 작가한테 잠시 뺏긴 거예요. 왜냐? 난 A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이걸 그냥 내가 수신자로서 뭔가를 막 메꿔서 페이퍼를 준다 하는 거에만 노력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게 바로 빨대가 꽂히는 거예요. 그게 착취를 당하는 거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극한의 업무 환경을 겪어도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예요. 제가 이제 사랑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한채영 씨라는 분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교육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 전 야구 선수가 될래요? 라고 얘기했대요.
야구 좋지. 야구 하자, 아빠랑. 그래서 글로브랑 공이랑 배트를 사고 공터에 나가가지고 매일 3시간씩 야구를 한 거예요. 야구선수 되고 싶다며, 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주일 하더니 아빠 재미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너 야구선수 되고 싶다면서. 이제 축구를 해볼래요. 축구가 재밌을 것 같아요. 축구선수가 될래요. 좋지. 축구선수 하자. 그래서 축구공을 사서 또 공터에 나갔어요. 하루에 3시간씩 공을 차는 거예요. 아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일주일 하더니 또 포기야. 이런 식으로 재밌어서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재밌어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매진해도 재미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 노력을 하는 게 재밌어져야 돼요. 이 노력하는 것도 재밌어. 안 돼도 왜 안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또 재밌어. 그런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방송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이런 매진은 하지 않은 채 하고 싶어 하세요. 매스미디어가 그런 직업들로 성공한 사람들을 스포트라이팅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성취 스토리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재능 있다고 하는데, 나도 재밌는데 하면서 달려들어요. 근데 보니까 필드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죠. 좌절하니까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디프레스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비교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점점점 작아지거나 점점점 꼬라지를 부리는 사람이 돼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너무 간절하면 군더더기가 붙어요. 장난스럽게 해야 돼요. 너무 잘 편집하고 싶고, 너무 잘 구성하고 싶고, 너무 잘 쓰고 싶고 하면 이 너무에 압도당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슬렁슬렁 몸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뭐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약간 좀 장난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찡긋하는 이 부분이 보여요. 요걸 자꾸 나와야지 이제 재밌어져요.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위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으니까 자 들어줘. 들어봐. 내 말 들어 얘들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 위에 있는 사람 말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말 듣고 싶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은 걸. 내려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지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아요. 무게중심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무게중심은 절대 단전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학교 때 라디오 드라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쓰면서 거기 데워가지고 이 드라마는 천재만 쓰는 거구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경험이 정말 많은 늑다구리들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방송작가 인생에서 조금씩 저한테 사인을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야 너 극대본도 잘 써. 영화야 너 이거 써봐도 괜찮을 거야 라는 사인을 저한테 한 2번 정도 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하연이라는 탤런트가 한창 핫할 때 세계로 싱싱싱이라는 SBS 영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5분짜리 꽁트를 쓰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 팀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고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못하는 건 연예인 섭외를 못하는 거예요. 김희선 씨, 막 신현준 씨 이런 분들을 섭외하러 가려면 촬영장에서 밤을 새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연예인은 열등감과 우월감의 양날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열등감과 우월감의 양날의 시선을 먹고 사는 게 연예인이에요. 근데 내가 똑같은 시선으로 그 연예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이잖아. 딴따라잖아. 이런 시선 하나. 유명하잖아. 스타잖아. 이 2가지 엇갈린 시선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섭외는 잘 못하는데 잘하는 게 꽁트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 대본 같은 거, 그러니까 대본을 잘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가지고 뭔가를 쓰면 잘 쓰는 거예요. 뭐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를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2번의 찡긋하는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무시했죠. 왜? 이쪽이 더 쉽고 편하니까. 2가지인데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너 방송작가가 되고 싶은 게 진짜 네가 되고 싶은 거야? 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래? 좋아. 방송작가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3가지. 하나는 시사.
시사. 이 시사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것도 있어요. 오늘 영하 7도예요.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영하 7도야. 이것도 시사예요.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어. 우리 집값은? 하고 우리 집값 알아보는 것도 시사예요. 엄마, 우리 아파트 얼마 떨어졌어? 이것도 시사인 거예요. 하나는 역사.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그럼 월드컵 역사 알아보는 거예요. 월드컵 역사 알아보는 거. 뮤지컬 좋아하시면 뮤지컬 역사 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방송 작가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시사 다큐멘터리를 하셨고요. 역사 다큐멘터리를 하셨고요. 휴먼 다큐멘터리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다큐멘터리를 섭렵을 한 분들은 어디 떨어뜨려 놔도 어떤 아이템이 와도 잘 해내세요. 기본값 이상은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매진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점 하나예요. 시사는 이 점을 둘러싼 면이라고 쳐요. 역사는 이 점들이 모인 이 시사의 통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인류예요.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 인류의 역사예요. 나라는 인간, 내 주변의 사람, 나랑 연애했던 사람, 나랑 절교했던 친구, 내 옆에 있는 뭐 이웃, 내 옆에서 지금 자료조사하고 있는 저 친구, 다 인간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점. 이 점들이 영향을 받는 오늘의 날씨, 월드컵, 이런 네, 시사. 그리고 이 시사 하나하나가 뿌리를 갖고 있는 역사. 이게 아주 방송작가가 되는, 그리고 방송작가를 넘어서 창조적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웹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웹툰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뭐 드라마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게임 프로그래머, 뭐든지 창작적인 모든 일에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우리는 99%의 노력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99%의 노력이 천재를 만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의 영감이 천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럼 1%의 영감은 어디서 오느냐? 김영하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감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매일 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영감을 기다려라. 그러면 영감이 올 거다. 근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꾸준하게 뭘 하는 걸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해서 무조건 앉아서 펜을 들고 영감님이 오셔야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의 영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저는 이 영감이라는 게 직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관. 근데 모든 창조자들은 다 직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직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 생각은 예술을 감상하는 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락이에요. 재미, 흥. 그러니까 예술을 감상하는 것, 역사를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직관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관, 철학, 원칙, 비전 이런 말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더 저쪽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장기 비전이 있어야 돼. 어떤 멋있는 문구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야 돼. 너 작가로서의 넌 철학이 없냐? 너 회사의 비전이 뭐야? 저한테 물어봐요. 사려니 필름의 비전이 뭡니까? 내년에 프로젝트가 뭡니까? 없는데요. 네, 없어요.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어야지 뭐가 생기지. 있으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 가치가 뭡니까? 당신의. 모르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굳이 비전을 세우고 가치를 세우고 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핵심 가치 뭐라고 해야 될까? 비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조금 괴롭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일을 그냥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운전을 하다가 전철을 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술자리에는 다시 안 오는 게 좋긴 하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별거 없습니다. 원칙, 가치, 비전 이런 어마어마한 말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그 말에 되게 멋진 문구를 새겨 넣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패스하세요.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저의 말을 또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앉아서 저의 핵심 가치는 우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핵심 가치가 우정이래. 야, 지는 사랑을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랑을 잘 모르겠으니까 우정이라고 말한다? 신선한데? 우정. 그래, 핵심 가치 우정. 그게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저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나 이 스터디언의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그 사람 얘기인 거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도 막 이러저러한 수다를 떨고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고 뭐 3가지입니다. 뭐 이건 4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건 그냥 저한테 3가지인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2가지이거나 1가지이거나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있든 그냥 여러분들 그 라이프 스토리, 여러분들의 그 현재적 삶 안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느끼시면 돼요. 이런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런 느낌들이 쌓여서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 방송 작가가 되려는 분들, 글을 쓰려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역도 선수나 발레리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근육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걸 들 수 있는 근육,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근육, 춤을 출 수 있는 근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그게 바로 말을 하는 것, 뭘 보고 읽는 것, 그게 내 글쓰기의 근육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듣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읽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쓴다, 작가가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꺼운 책, 독서, 열심히 해야 된다, 세계 전집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one of them. 이 글을 쓰는 잔 근육들을 키우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이 말을 들으시는 것, 엄마의 말을 듣는 것, 할머니의 말을 듣는 것, 회의 때 내가 습관적으로 물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그 잔근육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작가를 하려는 막내 작가, 방송 작가를 하려는 친구들한테 말부터 잘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슨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느냐가 문체로 다 나와요. 대사로도 다 나오고. 축구 선수가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듯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걸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세계 문학 전집을 읽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뭐 어떻게 글쓰기를 하냐고 저한테 물어서 나는 일기는 안 써. 그랬더니 근데 어떤 분이 글쓰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일기를 너무 열심히 쓰면 잘못된 글쓰기가 자기 글의 패턴으로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런 말도 맞긴 하겠다. 근데 제가 일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꾸준히 뭔가를 성실하게 하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잘 쓰지 않고 누군가가 내 이 내밀한 고백을 볼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쓰지 않는데 그런데도 일기를 쓰는 게 작가로서의 어떤 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저는 추천하는 게 주기, 월기, 연기, 사기. 굳이 매일매일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무슨 일을 했구나. 이렇게 쓰는 거. 이번 달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달이었구나. 1년에 일기를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봄 때는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여름 때는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때는 이런 걸로 디프레스 돼 있고 얘랑 좀 사이가 벌어져서 되게 속이 상했다가 그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해가 졌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던 사건이 되게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고요. 너무 작아서 기억도 안 났던 사건이 사실은 그 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내가 일기를 부지런히 쓸 사람도 안 되고 여러 번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일기를 쓰지 말고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 갔다 와서 한 번 쓰는. 목사님 설교 좀 재미없으면 설교 듣다가 좀 쓰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한 월이 끝나서 예를 들면 카드값 나갈 때 카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스터디언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도 또 그들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방식일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헤어진 남자친구들에 대한 전사를 쓸 수도 있어요. 캐릭터 일기 같은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기라는 거에 함몰되지 마시고 나만의 다른 이야기 쓰는 방식들을 개발하시면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웹툰이 되거나 또 하나의 웹소설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 직업을 되게 사랑해가지고 좀 편향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방송작가가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4대 보험도 안 되고 퇴직금도 없고 고용보장도 안 되는데 또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신경에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직업을 되게 사랑하는데 드라마 공채에 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드라마 공채에 대해서 방송국에 뽑혀가지고 1년 정도인가 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수습기간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 작품을 갖고 와가지고 돌려보고 PD들이랑 회의하고 그러면서 어느 PD랑 좀 얘기가 잘 되면 연속곡으로 가거나 미니 시리즈로 가거나 이런 그런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트레이닝 기간이 있어요. 공채가 되고 나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구성 작가, 교양 작가, 다큐 작가를 하고 들어가니까 기승전결의 이야기의 개연성과 논리성과 구성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작가의 글쓰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주제를 향해 가는 구성의 힘이 있어요. 제 직업의 첫 번째 원칙은 시청률이에요. 시청자가 여기서 돌릴까? 재미가 없어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구성을 찾아요. 이 구성은 인과관계를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과관계를 그냥 찾으면 긴 논문이 되고 긴 설명문이 되고 긴 책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분, 30분, 50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적 제약이라는 게 엄청난 텐션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1분밖에 스피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누군가와 1박 2일을 같이 다니면서 내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어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더더기는 빼면서 설득력 있게 인과관계를 계속 몰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팀 안에서 교양 구성을 하다 와서 아무래도 이야기의 텐션감과 구성감이 좀 있다. 소재는 저쪽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대사도 이쪽 사람이 더 좋을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50분 단막극이라고 했을 때 이야기가 시작돼서 끝나는 점이 매우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균형 있게 쭉 간다. 안정감 있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주제가 잡히면 그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성경이에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맨눈으로 봤을 때의 질문과 그 특이점 이런 것들을 그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랑 토론하는 일을 요새 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라고도 하고 12구 참사라고도 하는 그 10월 29일날 벌어진 참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썼지만 100명 중에 그 사고를 당해서 죽을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나 신문을 장식할 그런 사고의 주인공이 될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루하고 꾸준히 다가올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쓴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그날 그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0만 명 중에 24명만이 그런 식의 사고로 죽어요. 통계적으로는. 158명이 죽었다. 그러면 70만 명 중에 158명이에요. 확률로 봐서는. 그렇게 치면 1년에 대한민국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30만 명 정도가 죽는데 2년하고 4개월 정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져야 158명이 사고로 죽는 거예요. 2년 4개월 동안 70만 명이 죽어야지 벌어질 수 있는 사고사가
하필 제 책이 나오는 그날 그 새벽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고에 대한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구름이. 그래서 이 사고를 당한, 이 참사를 당한 희생의 이 상황이 거대한 구름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을 때 그 안성 쪽에 거래처가 있는 유골함 가게 주인분 인터뷰가 있거든요. 인양된 친구의 이름을 각인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딸이랑 생년월이 같아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와서 누구누구 이름을 또 불러줘요. 누군가가 또 인양된 거야. 그리고선 그 친구의 이름을 각인하려고 딱 봤더니 그 친구가 인양되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인터뷰해 주신 분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저는 연기론을 믿거든요. 한국인의 밥상을 할 때 연을 한 적이 있어요. 연근. 근데 이게 연근이 연꽃의 뿌리잖아요. 이 진흙 밑에 있는 연근을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연근이. 진흙 위에서 연꽃이 피고 이 밑에 있는 모든 뿌리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1.9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게 숙제로 있습니다. 지루한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오는 극적인 죽음 있잖아요. 손을 툭 떨구고 고개를 탁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극적으로 관찰되지 않거든요. 의사가 와서 그냥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되게 돌아가신 거야? 아니야? 뭐야? 아직 안 돌아가셨지? 언제 돌아가시지? 이런 긴 시간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언제 돌아가시지? 돌아가시겠네. 이러고 계속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분도 되게 긴 시간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6분의 시간을 기다려서 16강 진출한 걸 기다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긴 6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0분도 되게 1분도 길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의외로 가슴이 미어졌어요. 막 이런 거보다는 느닷없이 갑자기 지루하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정 씨가 엄마를 보내는 24시간의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막내딸이니까 오빠한테, 언니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계속해. 엄마 다리를 주물러. 엄마는 다 듣고 계셔. 막 이러는데 서서히 형제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선정 씨는 막 계속 엄마 발을 주물러야 돼. 엄마는 듣고 있어. 엄마가 우리 말 하는 걸 다 듣고 있어. 언니 손을 주물러, 발을 주물러. 엄마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해야 돼 하는데 다들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가 80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세상이 무너져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집중할 것 같잖아요. 집중력이 흩어져요. 집중력이 흩어지게 1시간, 2시간, 10시간, 며칠을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죽음은 매우 지루하게 그리고 동시에 매우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현장 그 상황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바는 아주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기승전결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지루하거나 매우 느닷없거나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죽음에는 권선징악이 없습니다. 방송에는 권선징악이 있어요. 있어야 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방송은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삶과 죽음에는 권선징악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돌아가시고 저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병원 24시에서 응급실 3부작을 할 때 제가 정말 아이러니가 그거였어요. 누구는 칼에 찔리고 누구는 칼로 찔렀어요. 두 사람이 같이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근데 찌른 사람은 살고 찔린 사람은 죽어요. 권선징악이 없어요. 많은 창작물에서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이유는 혼란에 빠지면 안 되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권선징악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모든 죽음은 그냥 오는구나. 권선징악은 없구나. 사실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쭉 관찰한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취재 현장에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하나예요. 우선 기능적으로는 저는 방송 작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편집하지? 영상으로 어떻게 담지? 그러려면 밖에서 풀샷을 찍는 컷이 필요한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답이 필요한데, 의사가 들어오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해요. 기능적으로는. 돌이켜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 죽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극적으로나, 그렇게 너무나도 슬픈 이 전곡점에서 찾아오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와요. 전국 팔도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들어요. 안 돌아가세요. 누구는 가게 문을 닫고 오고, 누구는 거래처 일정을 뭐 하고 오고, 누구는 애를 맡기고 왔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래요.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죄송합니다. 다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있던 그 형제들이 다 뿔뿔이 팔도로 다 흩어져요. 그리고 계속 병간호를 하던 막내딸만 아버지 곁에 남아요. 다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본인의 임종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골함 가게 이 각인하고 유골함을 파는 와이프와 그리고 사람 영혼해주는 이 상조팀장 두 분 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갖고 계셔요. 이 유골함 가게에 있는 아주머니는 자기 아버지의 임종을 CCTV로 보고요. 이 염을 하는 그 장례지도사분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다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숨을 계속 쉬시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얼굴이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거 몇 시간을 지켜보다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이 또 상조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집으로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염을 하는 사람이니까 손가락도 피고 주름도 다 피고 발도 다 꺾인 발도 다 피고 내가 다른 사람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염을 내가 한다 라고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라고 한 말을 들은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을 그 일그러진 얼굴 표정을 마주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영안실에 그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거를 이렇게 빼서 아버지를 딱 봤는데 아버지 얼굴이 애기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이 일그러져서 막 주름이 깊게 펴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막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애기 같고 평안하게 약간의 미소를 짓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상조팀장님이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든 생각이 너 잠깐 가 있어. 죽고 나서 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평안한 얼굴 표정을 줄게. 이런 거 같았다는 거예요. 임종을 보지 않게 한 거야, 일부러. 뭐 그런 이야기들? 실제로 제가 취재한 것 중에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아, 이기적이구나. 그 이기성이 되게 발휘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기성이 이타의 외피를 가지고 발현돼요. 그 이기와 이타의 이 싸움이 되게 많아요. 아들이 이혼을 하고 암에 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근데 아들은 이혼한 아내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취해달라 그래요. 만나고 싶다고. 너무 슬퍼해요. 연락이 안 된다고. 남편의, 그러니까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못 들어줘서 슬퍼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아내가 극적으로 와서 남편을 만나면, 아, 이걸 또 편집해가지고 다큐멘터리 한 부분을 장식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병이죠. 이렇게 하는 건 직업병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죽어도 걔는 내 아들 병실에 들어올 수 없다.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걸로 복수를 해요. 며느리에 대한.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을 각오로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도 그냥 하나의 일인 거죠. 그냥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관철시키는 거울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에피소드도 있고요. 되게 추한 에피소드도 있어요. 아름다운 에피소드는 남편이 너무 자신을 고생시켰어요. 근데 이 남편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거예요. 수종 못 쏘고 죽을 때 되면 봐라. 내가 복수하겠다. 말끝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이건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죠? 남편이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이 현장에서는 이 아내분은 평생 해왔던 희생과 측은지심, 사랑이 발휘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본인이 습관적으로 모든 인간을 대해왔던 루틴이 자기를 고생시키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남편한테도 그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여지. 그리고 그런 여지 속에서 내 행동,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과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각오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슬프게 울지 않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끝나고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한 달이 지나서 우시는 분도 많아요. 아들이 왜 이렇게 울지도 않아? 며느리가 왜 울지도 않아? 며느리가 너무 우니까 이뻐 보여 막. 아들이 너무 우니까 효심이 지극한 것 같아. 근데 모든 죽음에 대한 슬픔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너무 개별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다양성들을 아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죽음은 다양성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의 다양성들을 갖고 있어요. 내 딸이 조현병에 걸린 남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이 조현병에 걸린 남자친구가 계속 내 딸한테 구애를 했어요. 내 딸은 그걸 계속 거절했어요.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죠. 근데 내 딸의 결혼식에 선물을 보냈어요. 이제 너를 보내줄게. 잘 가. 하지만 넌 날 생일 때마다 기억하게 될 거야. 그 여자친구 생일에 맞춰서 자살을 한 거예요. 내 딸은 생일 때마다 자기가 이별을 하고 그래서 죽은 남자친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위한 유골함을, 너무 좋은 유골함을 맞추러 온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죽음은 이 조현병에 걸렸던 이 남자친구의 부모와 가족한테는 세상 없는 비극이에요. 근데 이 남자친구와 사귀었던 이 여자분과 이 여자분의 가족들한테도 세상 없는 비극이에요. 다른 형태로 세상 없는 비극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한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읽고 울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서 울었지? 엄마, 그 검은 옷 입은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우리가 옆에 있어. 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죽음을 통해서 고립되고 소외되고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딱 엄마가 의식이 한참 동안 없다가 딱 돌아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 무서워. 계속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울었던 지점은 고윤래 씨라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큰딸이 호주에서 와가지고 2달 정도인가 3달 정도 이제 간병을 하다가 호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맡기고 와서. 어머니는 호스피스에 있는데, 근데 엄마를 호스피스에 모셔놓고 이제 호주에 가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선물을 사야 돼요. 어린 자식들을 2달 동안 맡겼으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본인의 옷가지를 챙기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집에 엄마의 흔적들이 쫙 있어요. 엄마가 담가 놓은 술, 옷 이런 게 있어. 본인의 물건을 챙겨서 딱 나오는데 옆집에 엄마랑 같은 또래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인기척이 들리니까 이웃 친구가 호스피스 갔다는 걸 알고 인기척이 들리니까 왔어. 와가지고 이 큰딸을 와락 껴안아요. 근데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 가슴에서 엄마의 냄새가 나는 거. 엄마를 와락 껴안으면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게 반찬 냄새인지 쌀 냄새인지 오래된 옷의 냄새인지 세제 냄새인지 젖가슴의 냄새인지 입 냄새인지 머리카락의 염색약 냄새인지 화장품 냄새인지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엄마한테는. 엄마를 이렇게 와락 껴안았을 때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를 껴안았을 때, 확 껴안았을 때 이 목덜미에서 그런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런 날이 오겠죠. 엄마는 가고 뭐 취재차, 뭐 어디 가서 뭐 누구 막 반가워요 이렇게만 딱 껴안았는데 그분한테 우리 엄마 여기서 나는 냄새를 딱 맡았을 때 그 부분을 쓰면서 저는 그 부분을 쓰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죽음에 대한 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사는 일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죽기 전까지 사는 사람 옆에서 또 그 가족과 친구는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서 이 책을 쓴 거지 죽음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죽다 살아난 사람을 취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책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살지? 죽기 직전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 옆에서 자식은, 형제는, 부모는 어떻게 살고 있지? 에 대한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에 관한 책, 큰 어떤 포부, 큰 어떤 원대한 철학, 주제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이야기들의 연속을 취재하다 보니 책 제목이 그렇게 죽지 않는다. 내 안에 CP도 있고 시청자 위원도 있고 시청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검열이라는 게 매우 능숙한 그리고 효율적인 이 장치이기도 하지만 루틴한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검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자기 검열로부터 왜 굳이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는 아이템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벗어날 수밖에 없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성이 없어요.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죽는 이야기는 너무 다 개별적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거에 매스 미디어가 감히 개입해서 이것이 옳다, 내지는 이것이 최상의 가치다,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이상의 범주를 좀 취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들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다 특실을 만들어 놓은 임시 자매의 이야기예요. 임시 남매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합숙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책에 실려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점심때가 지나고 꼬르륵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내 아들이 합숙하려고 모아놓은 그 부식 재료들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요. 아버지는 안방에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는데 코 막 흘리는 그 조카들까지 다 모여들어서 그 국물 떡볶이를 궁중팬으로 만들어진 국물 떡볶이를 아작을 냅니다. 그 아이러니를 영상 방송 다큐멘터리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어떤 CP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옆에서 죽었는데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건 심의에 걸릴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책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어떤 공기가 있어요. 그런 공기가 이 책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서 나와요. 기획의도, 섭외 이런 거에 제약받지 않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담길 만한 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영상이 아닌 책 다큐멘터리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제 친구가 그 드라마 하는 후배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이런 얘기. 어떻게 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어떻게 이런 사연들이 다 있어? 근데 정말 다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도 그냥 듣고 이렇게 한쪽으로 젖혀두세요. 이건 절대 뭐 바이블도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자기 개발하는 영상을 계속 열심히 본다. 내가 계속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본다. 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내가 자기 개발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안 된다. 여전히 안 된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실천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걸 실천하는 것. 어디서 막 3가지, 5가지, 뭐 1가지 이것만 알아두면 이렇게 하는 많은 문구들이 있고 저도 오늘 좀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하고도 다르고 어떤 연예인하고도 다르고 어떤 성공한 작가하고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